안녕하세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자 리포트. 저는 진행의 신예지. 윤자빈입니다. 자비님, 5월 달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저 예진님 마지막으로 뵀을 때는 봄이라서 막 핑크색 옷도 그쵸? 입고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5월을 지나서 이제 6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진님은 6월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글쎄요. 저는 쉬는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6월에도 쉬는 날이 두 번이나 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음. 같은데요. 저는 일단 제 생일이 먼저 떠오르고요. 어, 6월 하면 또 상반기가 끝나는 달이잖아요. 네. 진짜 연말은 아니지만 여름에 맞이하는 연말 아닐까요? 네, 보통 연말하면 한 해를 좀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저희는 상반기의 흐름들을 분석하고 하반기 해외 주식들을 전망하는 시간들 좀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과 미국 시장 살펴볼 건데요. 네, 먼저 일본 관련 리포트부터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연결의 시대라는 제목인데요. NH투자증권의 김채윤 애널리스트님의 리포트입니다. 네, 저도 아시아 증시에 관심이 있어서 이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정상화를 향한 신중한 발걸음이라는 부제가 있더라고요. 발걸음이라는 건 뭔가 좀 우상향 곡선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쵸. 싶은데 신중한 발걸음, 참 일본을 분석하는 리포트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호재 소식 가지고 오신 거겠죠? 네, 다행히도 호재 소식으로 가져와 봤고요. 2025년 하반기 일본 경제는 내수 위주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향상과 밸류 회복을 바탕으로 니케이 225 기준 연말 4만 엔이 예상되고 관세 관련 감안액을 고려해 주가 지수는 상당 4만 2천 원 엔대를 예상한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니케이는 니케이 신문사에서 배출하는 대표 225개 기업의 주가 평균으로 도요타, 소니, 닌텐도, 파나소닉 등이 속해 있죠. 국내로 치면은 코스피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일본이 동전 사용을 줄이고 있는 이 캐시리스 정책은 이름은 몰라도 내용은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은 조금 생소해서 같이 오늘 한번 투두리스트처럼 익혀보고 넘어가 보자라고 걸리는 것들 위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투두리스트 오늘만 한번 익혀보자 좀 선생님 같으신데요. 예진님 혹시 뭔가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영어 과외를 좀 제법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친구들을 가르쳤는데 저녁이 없는 삶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시험 기간일 때면은 새벽 5시까지 모의고사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비님도 교육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피아노를 가르쳐 본 경험이 어, 있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가르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이 도래도래 가르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멋있는 곡을 외우고 또 콩쿨장에서 이 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저도 가르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긴 곡을 머리로 외운다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음. 음악을 외우는 분들은 다 좀 천재 같다 이런 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취미로 바이올린을 초급 단계로 배워본 적이 있는데 음. 이게 외울 게 너무 많더라고. 막 A, B, D, E 현도 신경 써야 되지. 그리고 현의 방향 틀리면은 또 이게 헷갈려 가지고 저는 현 방향 틀리면은 고속도로를 못 벗어나오는 그런 초보 운전자처럼 다시 켜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초보 운전자 너무 귀여운데요. 음악은 네. 외운다라기보다는 좀 손으로 익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오는 리포트들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놨 보다 보면 네. 어느새 국가별로 비슷한 정보도 보이고 또 음. 덜 중요한 정보도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경제에 왜 매일매일 네.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두라 하는 건지 알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또 한 곡을 쳐도 꾸준히 하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음악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담이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은 욕심내지 않고 소소히 새로운 정보를 같이 쌓아가고 보다 보면은 또 남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리포트 보시면 리포트에서 추천하는 핵심은 바로 제조업에서는 방산과 데이터 센터, 비제조업에서는 은행과 정보통신 섹터 추천해 주셨습니다. 애니메이션 섹터도 호재가 전망되고요. 우선 방산주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일본의 방위비가 23년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의 추천 종목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중장비 항공기 철도부터 차량까지 제조하면서 일본 고도 성장의 중추 역할을 해온 아주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만일 투자하신다면 요새 전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방위비 증액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서 호재 소식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GTCC라고 해서 가스터빈 복합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미주나 중동을 중심으로 수주가 향상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에 대해서 자빈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가스터빈은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확실히 예지님이 좀 어렵다고 하는 네. 포인트를 좀 알 것 같은데 저도 눈에 좀 들어오네요. 가스터빈은 일단 전기발전소에서 고효율로 전기를 생산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일단 터빈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를 돌려서 에너지를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가스터빈 복합 사이클이라고 하면 버려지는 열을 다시 사용을 해서 전기를 재생산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요. 해당 명칭을 좀 검색해 보면은 MHPS라는 약칭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쓰비시를 뜻하는 건데요.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 시스템즈의 약어입니다. 이런 본체를 사가면은 AS로도 장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네, 정말 새로운 분야인데 에너지라고 퉁치기에는 GTCC 가스터빈, MHPS까지 모두 다 너무 동떨어진 단어로 들려서 이번에 묶어서 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도 다음 주면은 잊어버릴 것 같은데 이 GTCC를 보면 그래도 이제 모르는 한자 중에 아는 것만 좀 더듬더듬 읽어내는 것처럼 게스와 터빈이 GTCC의 앞글자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위 산업은 역시 정책이 좀 많은 요소를 차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아베 정권, 가시다 네. 정권, 또 뭐 이시다 정권 네. 정말 뭐가 많네요. 팔로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팔로우는 필요가 없지만 작년 10월경 취임한 일본의 이시바 총리의 새로운 정책 기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임 총리들이 탈탄소를 조금 집중을 했다면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엔 방위성을 찬성했어요. 그래서 원전 재가동과 아시아판에 나토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위비 예상은 43조 엔으로 GDP의 약 2% 수준으로 급격히 확대되었고요. 신무기를 차곡차곡 만들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호조세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앞서 금융주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에너지와 원전 관련 정책은 많은 걸음을 떼고 있지만요. 금융정책 정상화는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분위기입니다. 뱅크 오브 재팬은 기업의 임금 인상과 국내 물가 상승을 바탕으로 완만한 금융정책 정상화를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금융정책 정상화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냥 뉴스를 훑고 지나가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금융정책 정상화라는 말은 결국 금리 인상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초저금리나 양적 완화 같은 정책을 실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의 완화 정책은 어떻게 보면 대책을 처방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과거 또는 기존의 정책보다는 비상식적이다라고 표현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의 반대말인 정상화를 한다. 즉 경기가 조금 안정됐으니 이전 기준으로 다시 돌아간다. 결국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다시 올려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일본은 관망세 속에서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요. 약 0.25포인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재산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서 느리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비님, 혹시 캐시리스 정책 들어보셨나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금 사용을 줄이고 또 카드 사용을 늘리겠다는 거죠. 네. 네, 저도 일본 여행을 갔을 때 확실히 카드가 이전보다 많이 사용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쵸. 저도 이제 이 리포트에서 캐시리스 관련 수혜주는 바로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일본 대표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로 한국과 비교하면 토스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용카드, 편의점 결제, 은행 송금, 전자지갑 등의 멀티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우선 그 전에 리포트에서 분석하는 하반기 N달러 환율은 1달러에 135에서 140엔 수준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융정책 정상화에 따라서 10년물 일본 국채금리는 2026년 상반기까지 1% 중반까지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다시 GMO 페이먼트로 돌아와서 이 기업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미국, 인도, 싱가포르, 태국 등의 해외 자회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Z.com이라는 페이먼트 브랜드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 중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캐시리스 비율이 이미 24년도에 42.8%를 찍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40%를 넘는 수치는 25년도, 즉 올해까지로 잡고 있었는데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 되겠습니다. 네, 리포트가 굉장히 알찬 것 같은데 또 일본인데도 제 것과 겹치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정말 이런 다양한 유료 리포트들과 고급 정보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좀 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방송의 많은 리포트들이 유료 리포트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방송 챙겨보시고 틀어두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쌓이는 정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비님 리포트 분석해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거 들고 와주셨나요? 네, 제로 레이턴시 월드.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 트렌드입니다. 저는 좀 생소한 단어라서 찾아봤는데 네. 지연 시간이 0에 가까운 세상을 의미한다고 해요. 즉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연산, 보안, 전력, 이동, 투자 이 5가지 분야가 미래 네트워크의 핵심 산업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리포트에서는 이 5분야와 연관된 기업을 중심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AI 기술 발전과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트렌드부터 살펴볼게요. AI 시대에서 하드웨어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는 에이전트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진님 좀 감이 오시나요? 아직은 좀 너무 어려운데요. AI가 들어가면 사실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AI만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하드웨어 쪽 먼저 살펴보시면요. AI 연산에선 수많은 GPU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면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사용 중인 400기가비트에서 800기가비트로 업그레이드하는 흐름이 생긴 거예요. 이때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고속 장비인 800기가비트 스위치 업그레이드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장비 기업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흐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요. 현재 AI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기술은 인피니밴드에서 이더넷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더넷으로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인데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인피니밴드가 비싸고 폐쇄적이라고 판단해서 800기가비트 이더넷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혜를 받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AI 관련 매출 가이던스는 2025년 7.5억 달러고요. 매출 총이익률 64%, 영업이익률 43%를 보여주며 우수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살펴봐야겠죠. 살펴보기 전에 혹시 예진님 AI 활용 좀 잘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거의 챗GPT 요정이라고 불릴 만큼 챗GPT를 익숙하게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대본을 쓰고 가끔 구어체랑 문어체의 종결 어미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GPT한테 이거 구어체로 다 체크해서 바꿔줘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는 편입니다.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그럼 그 AI를 활용을 할 때 좀 답변이 느리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는 못 느껴본 것 같은데 이제 AI로 대화를 나누는 게 처음 출시됐을 때는 답변을 받기까지 정말 굉장한 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동시에 딱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진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지금도 빠른 응답 시간이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서버리스 AI 추론 플랫폼인 워커스 AI로 AI 응답 시간을 0.05초에서 0.02초로 단축했습니다. 즉 AI 응답 속도가 2.5배나 빨라진 겁니다. 특히 챗봇, 비서형 AI 많이들 활용하시죠. 이와 같은 AI 에이전트가 확산됨에 따른 수혜를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선제적으로 누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올인원 단일 네트워크 구조가 핵심인데요. 즉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서버들이 모두 똑같은 기능을 하기에 경쟁사에 비해 확장성과 지연 시간에서 큰 우위를 지닙니다.
또 10만 달러 초과 고객 비중이 69%까지 확대되면서 고객 한 명당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자체 네트워크 기반으로 트래픽이 증가해도 매출 원가는 완만하게 상승하며 영업이익률이 6.7%에서 11.7%까지 상승했습니다. 확실히 AI가 핫하긴 핫하네요. 네. 원자력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이렇게 AI와 데이터 센터가 좀 막대한 양의 전기를 소비하게 네. 되면서 안정적인 저탄소 전력인 원자력 발전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전의 핵심 연료인 우라늄 시장의 회복과 상승 사이클 속에서 우라늄 생산, 비축, 그리고 시총이 모두 1위인 카메코가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카메코는 캐나다 기반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업체 중 하나입니다. 광산 개발부터 정광 생산, 장기 공급 계약까지 보유한 원전 핵 연료 밸류체인 핵심 기업입니다. 매출의 85에서 90%는 우라늄 채굴에서 이뤄지고 있고 또 나머지는 정제나 가공과 같은 연료 서비스에서 발생합니다. 지금은 우라늄 가격 상승이 막 시작된 초기 단계인데요.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려는 에너지 안보, 또 탄소 중립, 이 두 가지 이유로 전 세계에서 원전을 더 많이 쓰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라늄을 공급할 수 있는 광산과 생산 설비가 부족하다는 건데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우라늄 공급업체는 소수이고 또 우라늄 광산 캐펙스 투자는 7년 동안 공백 상태입니다. 즉 새로운 광산 개발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죠. 지금처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우라늄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때 원자력은 좀 이렇게 지난 얘기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봤는데 이제 원자력이 다시 뜨면서 우라늄까지 집중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패션은 돌고 돈다, 또 유행은 돌고 돈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기업에도 적용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렇다면 다시 네. 돌아온 개념 말고 이번엔 아예 새로운 개념으로 가볼까요? 예진님 혹시 무인택시 본 적 있으세요? 저 너무 타고 싶은데 실제로 타보지는 못했고 유튜브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뭐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 속 그런 한 장면 같던데요. 네, 저도 영상으로만 접해봤었는데 왜 저희 어릴 때 차가 스스로 운전해서 네네네. 간다라는 괴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 괴담이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요즘 로보택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테슬라가 6월 텍사스를 시작으로 미국 내 로보택시 사업을 본격 확장할 걸로 예상하면서 2025년 하반기 자율주행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걸로 전망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 역시 중동, 중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연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걸로 전망합니다. 로보택시 수가 많아질수록 차량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플랫폼 사업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운영하는 차량 집단을 플릿이라고 정의하는데요. 플릿 운영과 관련해선 기존 우버와 같은 라이드 쉐어링 사업을 운영하며 많은 운전자들의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이 경쟁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라이드 쉐어링 부문 글로벌 1위 기업인데요. 특히 미국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76%로 24%인 2위 기업과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라이드 쉐어링 사업 부문은 향후 시장 성장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각종 산업 내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로보택시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의 자율주행 사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완화된 연방정부 규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 우버의 음식 배달 사업 역시 2025년 연간 고성장세로 전망됩니다. 모빌리티 앱과의 시너지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신규 유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버의 딜리버리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유저의 30%는 이 모빌리티 앱을 통해 유입됐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음식료, 식당 예약 플랫폼 기업들과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이용 고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재미있는 기업인데요. 동화 속의 인물을 따온 기업입니다. 부자에게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인물.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이거 한국 얘기인가요?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홍길동인가요? 근접했습니다. 서양판 네. 홍길동이라고 볼 수 있는 로빈 후드입니다. 로빈 후드는 미국에서 주식 투자 문턱을 낮춘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동화 속의 인물의 이름을 붙인 건 이 회사가 기존 금융권의 룰을 바꾸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기 위함입니다.
제가 앞서 로빈후드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현재 미국 금융산업은 일부 규제가 완화되면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특히 핀테크, 주식거래 플랫폼, 또 대체 금융 서비스 등에서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며 핀테크 플랫폼인 로빈후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미국의 MZ세대가 사랑하는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수수료 없는 거래 구조, 또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등이 MZ세대의 성향에 딱 맞았습니다. 2024년 기준 로빈후드 전체 고객의 75%가 MZ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유입자산 확대, 신규 제품 출시를 통해 연간 실적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채널명이 크립토 뉴스였던 만큼 비트코인 소식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서울경제TV 테크뉴스로 바뀌었죠. 네, 여러분은 지금 서울경제TV 테크뉴스의 글로벌 투자 리포트를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코인 시장의 주요 키워드는 해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빗장을 푼 건 아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좀 제한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은행의 암호화폐 참여 금지 조언을 철회하는 한편 미국 노동부도 퇴직연금 계획 내 암호화폐 투자에 경고를 했던 걸 철회했습니다. 이러한 탈중앙화 흐름은 클라우드 시장으로도 좀 이어져서요.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의 소수가 60%를 독점 중인 이 클라우드 시장에 아카시 네트워크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 기능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요. 블록체인상의 거래 진행이나 토큰을 통한 결제 등이 흥미로운데요. 또한 바이낸스 알파 효과로 BSC가 장중한 때 이더리움을 제치고 DEX 체인별 거래량 1위를 차지하면서 3개월 내 최고치를 보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소식까지 우리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각기 다른 두 나라와 관련해서 좀 비슷한 시기에 나온 리포트들 전해드려봤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키워드가 겹친다는 느낌이 네. 좀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로빈후드라는 핀테크 플랫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미국이야 뭐 워낙 핀테크 기업이 많을 것 그쵸. 같고 또 대중화가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본에서도 관련 기업이 떠오르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도 좀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막상 리포트를 좀 받고 보니까 거의 42%의 수준으로 캐시리스 정책이 좀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는 게 신기했고요. 저는 이번 겨울에 일본 여행을 갈까 하는데 이 캐시리스가 많이 자리를 잡았는지 좀 한번 현장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현장 조사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놀러 가시는 건가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좀 반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홍콩에 다녀왔는데 분명히 홍콩과 마카오가 같이 된다는 이 이심을 구매를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웬걸? 마카오에 내리니까 이심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홍콩이랑 마카오랑 세트로 되는 이심을 네네네네. 구매해 가신 건데도 마카오에선 안 될 수가 있나 보네요. 네, 어. 그렇더라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름 휴가 계획하신다면 이심을 좀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심되게 한 명은 조금 비싸도 로밍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도시락 와이파이도 꼭 챙기는 편이고요. 역시 우리 자비님은 진짜 꼼꼼하고 똑부러져가지고 여행도 여유롭게 잘 즐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리포트도 일본과 미국에 관한 내용인데 방산과 금융 관련 핀테크 이렇게 두 분야가 뜬다는 내용을 알게 되니까 이게 한국 소식인지 해외 소식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이제 5월이 가고 6월이 다가오면서 한 해가 거의 다 끝났다. 이런 좀 아쉬움도 있지만 자비님이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여름에 맞이하는 연말이라고 생각하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여름 휴가 계획이 곧 다가오는 시기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보신 해외 리포트들 놀러 가셨을 때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투자 리포트의 윤자빈 그리고 신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